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민경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 무더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요? 마음 졸이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양재혁 박사님께서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내줘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혐의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이의 뭐 혐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소위 상류 레벨에 올라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큰 회사에 대리로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담당 우리 과장이 어디 룸사롱을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거절할 입장이 못 돼요. 왜냐면 처음 들어가서 과장님이 인솔해가지고 무슨 룸사롱을 가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접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룸사롱에 들어가니까 이 아가씨들이요, 굉장히 잘 빠진 아가씨들이 이제 접대하는 상대방이 두 사람 오고 우리 두 사람 오고 이제 네 사람이 갔는데, 아가씨들이 네 명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명이 탁탁 이제 아가씨 하나 옆에 앉는데, 내 옆에도 앉는데, 저는 그 당시까지 그 아가씨를 끼고 그렇게 술집에 가는 걸 생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은근히 이렇게 뭐 보여주는데 보니까 팬티를 안 입었어. 안 입고 이제 옆에 와 앉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내가 상당히 술 못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 아가씨 보고 이제 처음에 살짝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내가 술을 못 마시니까 좀 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같이 온 사람이, 그 상대방 요리를 접대하는 사람이 같이 온 사람인데, 이분은 시발 택시를 뭐 한 20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큰 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택시를 한 20대 가지고 있으면 큰 손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노는 게 이런 난잡하게 놀 수가 없어. 나 이제 나만 못 오고, 나는 신입사원이다, 대리이다, 내가 제일 쫄자고, 우리 과장님 있고 옆에 그 사람들 이제 사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에 유흥가에 모든 재료를 다 되는 사람이에요. 양주에서부터 일반 소주에서부터 무슨 심지어는 다방에 그것은 무슨 커피 재료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술 몇 잔 먹고 나더니 막 여자를 거의 노브라에다가 노팬티니까 이거 뭐 알만하지, 그냥 막 주물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한참 어울리는데 아주 내가 그냥 굉장히 거기 앉아있기가 아주 불편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쪽에서 이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막 주물르고 그러니까 나를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손님이 가만히 계신데 이러면 되냐고 막 어쩌고 했어. 그러는데 내 옆에 앉은 아가씨가 나한테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저를 좀 이렇게 막 주물르고 지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숨씩 여자의 주문에 의해서 여자를 주물르는 시용도 하고 이렇게 좋은 놈이 이제 그걸 해봤는데, 그런 의뢰를 통과했는데, 하여튼 그날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술집을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한테 물어봤어. 그때 같이 왔던 시발 택시가 20대 정도 한다는 분은 무슨 택시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 사람 순진하게는, 그래 나보고 아주 상 무시하면서 무슨 시발 택시, 무슨 택시 이름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상녀를 20명씩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상녀 20명이면 그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딱 들어왔다 나가니까 시발 택시 아니야. 그래서 택시업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진짜 택시 부리는 줄 알아?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를 배웠어요. 아, 이게 청년을 데리고 있어도 그 택시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택시업자가 맞네.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그 윤석열이 그 소위 그 국모를 꿈꾸는 그 줄리에 관해서 오늘 그 방송에 나오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여자가 뭐 옛날에 뭐요? 그래서 무슨 뭐 무언마다 르네상스 뭐 거기 이제 뭐 줄리로 있을 때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사모님은 감히 국모까지 꿈꾸는 분이니까 차마 뭐 시발 택시는 안 했겠지. 근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이제 사람이 불러오게 하는데, 이게 오늘 열린 공감 TV인가 그 방송을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어떤 거대한 회사에서 좋은 아파트 무슨 오피스텔을 몇 개 잡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줄리네 집안에서 아파트를 또 한 두서너 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지고, 이게 뭐 아주 우리가 무슨 스무고개 하는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부패의 고리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혐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건재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아주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고, 거기다가 국민 유권자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나라의 한마디로 정의가 무너진 거죠. 정의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고 뭐 부패 도덕이 어쩌고 이러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꼰대 취급하거든요. 나도 이제 꼰대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에 이제 소위 캐스팅 보디를 쥐고 있는 젊은 층이 누구냐면 20, 30대란 말이에요. 20, 30대의 전체 4,500만 유권자 중에 이 사람들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투표에서 지난번에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도 이 사람들의 투표에서 이제 어느 당이 당선되든 그게 결정될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굉장히 롤 모델로 보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 검찰권을 부여잡고, 뭐, 그렇게 조국 같은 사람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문재인도 벌벌 떨게 만들고, 쩌쩌를 매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눈에 아주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 사람들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합되냐면, 내공노 그룹에서, 평소에 그런 어떤 부패 집단,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떤 부패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아주 윤석열 같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선호하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모르냐, 나쁘냐, 뭐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알아도 따지지 않아.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그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적폐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놈이 병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 같은 이런 부류에 소위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병신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적당하게 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인컴도 좀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지, 지랄 열쳤다고 정의가 지금 무슨 정의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의를 찾아. 저런 놈들은 꼰대야. 저거 아주 꽉 막힌 놈들이고, 막히지 않은 놈들은 전부 빨갱이야, 좌파야. 뭐 이런 이분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현명하고 이 사회의 주류이면서 동시에 엘리트층이면서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고 행세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좌파 빨갱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로부터 빨갱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로부터는 앞뒤가 꽉 막힌 꼰대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야 본래 그 친일파의 후손이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그 부패한 세력들로부터 떡고물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서 부패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그 젊은 사람들, 때묻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이제,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패 세력들은, 그 매국노 친일 세력들은, 그 젊은이들이 아주 되게 고맙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의기투합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소위 촛불혁명을 주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그런데 양쪽 다 공이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그 기성세대들한테 고통을 안 줬죠. 고통을 안 받게 내가 부모가 뼈가 으시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고생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그 모든 건 우리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줄 거니까 그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 최고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약속을 해줬고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공부해도 지금 윤석열이처럼 다행히 그 문제를 잘 외워서 가가지고 9번을 뭐 재수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검사가 됐으면 좋은데 못됐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저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고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 요령껏, 그리고 부모가 항상 가르쳤거든요. 요령껏 살라고.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절대 나서지 말고 요령껏 잘 살라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철저하게 우리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우리가 지난 세대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당해왔던 그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만들어 놔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젊은 세대들을 지금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포기할 거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촛불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다 정의로우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정의를 위해서 나선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다 거기서 정권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정부 기관에 무슨 어떤 공공단체에 무슨 한 자리를 맡든가 하여튼 뭐 아니면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뭐를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든가 이런 어떤 이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정의로운 투자인 척 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부패된 사람들이 상당히 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불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이것을 그 정의로운 마음을 결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저 사람들은 이미 결정됐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사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능력 있는 거죠. 캐파블이죠. 캐파블한 그런 정치가를 뽑아가지고 또 그런 자기들한테 오는 어떤 부정부패에 협잡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우리가 더한 번 우리가 피곤하고 손해를 보는 어떤 투사가 돼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열린공감TV라고 하는 구성원이,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강진구라는 기자가 상당히 용감하게 이제 이 부정부패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경향신문에 29년간 근무한 아주 베테랑 기자인데, 지금 경향신문에서 이 양반을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29년이라는 거의 반평생에 가까운 그 인생을
언론 기자로서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지금 와서 마지막에 이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경향신문이 지금 쉽게 해서 뭐 나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선 기자를 지금 들여다보면 무슨 안에 무슨 뭐 내근으로 뭐 돌려가지고 그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트릭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도와줄 힘은 없는데 이 그런 기자마저 만약에 좌절돼 가지고 침몰시킨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크나큰 손실이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뽑아둘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돌이켜 보면 하나 하나가 이 나라를 제대로 지탱할 만한 그런 그 인물이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여당의 제일 앞서가던 그 후보가 이낙연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낙연 씨 양반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 조국이 윤석열로부터 철저하게 린치를 당하는 형태로 털리고 있을 때 국무총리로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조국을 애초에 등용하지 말라고 문재인한테 건의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는 되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건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국무총리로서 대단히 잘못한 거지. 왜 잘못한 거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정의 사회를 세우는 이 촛불 혁명 정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자기는 될 수 있지만 저 같은 이 우매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장차 확 터버리면 다음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저놈이 크면 안 되잖아. 이게 저거 잘라야 하잖아.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이가 그 조국을 털 때 속으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야 돼. 윤석열이 잘한다. 고맙다. 잘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양반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윤석열이가 지금 너무 하고 있다든지 뭐라고 해야지 윤석열이한테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국무총리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윤석열이를 임명한 사람이니까 차마 못 나선다고 할 때 국무총리가 나서서 제어를 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윤석열이를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봤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어. 지금 저 조국을 아주 싹 밟아가지고 나의 경쟁자를 하나 없애줘야 돼.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뭐냐면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센데 저 사람한테 내가 뭐 함부로 얘기했다가 내가 윤석열한테 털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내면적으로 윤석열이하고 한패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몰라. 그러나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였던 이 사람은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항상 하는 게 김대중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김대중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다. 적의 편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는 국무총리하면서 당대표하면서 계속 침묵했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여하튼 같은 편이야. 어떻게 둘이 짝짝꿍을 했던 돈을 거래했던 그런 편이 아니고 일단 심정적으로 윤석열 지원하는 편이야. 너 잘해. 그 위에 상관이 가만히 있어서 침묵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밑에 사람 보고 잘한다는 얘기야. 잘하고 있다는 그 지지를 보내는 얘기, 무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윤석열이를 싫어하고 윤석열이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보면 그 사람도 더불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대통령 시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지.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 대통령감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 열린 공감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정황에서 정대택 선생의 사건 같은 것은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할 거야. 이미 보도에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 양반을 17년 동안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한 3년 시키고 막 이렇게 한 가정, 한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고 누구요, 법무사는 심지어 억울한 목살이를 하고 나와서 우라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어떤 피 맺힌 이런 법을 이용한 어떤 폭력, 법을 이용한 폭력이야. 정당한 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다는 것 같지도 검찰의 치욕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사람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국민이 반 정도가 확 썩었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좌절할 거냐? 그대로 놔두면 윤석열이가 당선되겠죠? 그런데 지금 열린 공감 TV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느 단계에 가서 좌초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수처나 이 검찰이나 이 사람들이 수사가 지금 미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단호히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수사 관행이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인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은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인지했는데 그 인지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발할 거면 고발하는 것만 한다. 이런 도둑놈의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범죄를 하는 것을 경찰이 알았으면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고발 안 해주니까 안 하겠다는 게 이게 경찰이 이 나라 경찰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전 국민의 지금 거의 한 80% 정도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 80%가 동의하든 50%가 동의하든 그 국민들은 전부 도둑놈이라는 얘기야. 왜 별건 수사를 하지 마? 수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놈이 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별건이니까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놈의 세상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가든 별건 수사가 아니라 제 하레비 수사를 해도 전혀 꺼릴 게 없어야죠. 그래서 그 별건 수사 때문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간행이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과정에서 좀 제 경감 여부를 판사가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별건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게 전부 다 국민이 그만큼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지하는 놈들은 도둑놈이에요. 왜냐하면 지가 꾸릴 게 많으니까, 지가 감출 게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별건 수사라고 그래서 수사를 안 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별건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지수사,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검찰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그만큼 혐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 고발해주지 않으니까 고발한다면 다 고발한 것만 해.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고발하는 사람이 전부 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억울한 부분 하나만, 노출된 부분만 고발하는데 그것만 딱 수사하고 나머지는 다 덮어둔다? 그게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해왔던 방법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별건 수사 덮어주기, 인지수사 안 하기, 이거는 당장 시정돼가지고 인지수사 당연히 해야 되고 별건 수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게 고쳐나가야 돼. 이게 지금 이것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면 지름들의 구린디가 많으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런 도둑놈 양성소 같은 이런 법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별건 수사 해야 되고, 그런 해서 조국 가족이
굉장히 피해를 본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지금 별건 수사를 이렇게 하면 인지 수사를 하면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법을 안 지키는 법을 뭐들어 만들어가지고 자기 미운 사람만 처벌한다? 그게 그거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한 2,00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2,000명 중에 윤석열이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린공감TV가 취재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이를 수사해야죠. 검찰에서. 저 식구라고 안 하는 게 그게 범죄 집단이 이게 제대로 된 그 공권력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렇게 가만히 그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진짜 죄가 있다면 그 2,000명 검사가 거의 다 그 똑같은 놈들이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실정이.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고 또 그 윤석열이가 그 털은 조국하고 추미애 장관하고를 향해서 지금 여당의 그 당대표라는 사람도 뭐 그걸 사과한다고 지가 그랬어요. 그걸 사과하면은 어떤 겁니까? 조국하고 추미애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싸운 사람들을 격려해야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의 잘못한 거라고 하는 것은 조국 같은 경우는 무슨 표창장이 어쩌고 무슨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다 무죄가 나왔고 지금 한 두 건 걸려 있는데 걸려 있어도 이 사회적인 어떤 통상적인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군다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과를 하든 지랄 쌈을 싸먹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이미 아직 미결되고 진행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라는 적자가 나와서 사과를 한다, 국민한테. 그러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 적폐 편이죠.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그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불효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촛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통탄스러웠고 이게 아주 분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지금이라도 이낙연 같은 양반은 솔직히 자기가 이 촛불 시민 혁명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아니면 당 대표로서 그 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도 지금 거기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라더라, 그 사람 정책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품위를 지키겠다고. 품위는 뭐지? 도둑놈 품위를 지키겠다는 얘기. 무슨 품위를 지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자진해서 지금 대통령을 스스로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게 맞고 진짜 정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 것을 하나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돼서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아주 좋은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려고 추진을 됐다가 중간에 이제 성남시장 전임시장하고 어떻게 격탁해가지고 민간 개발을 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공주택으로 하면 분양가가 좀 싸질 수 있고 그 가격이 좀 내려가고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민간주택 건설업자들이 개발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굉장히 가격이 부풀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로비가 한 몇십억이 했더라고. 그 로비 여러 가지 로비한 정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로비한 게 사실이라면
민간업자들이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 로비한 금액을 다 빼고도 자기들이 이익이 남아야 그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아파트 가격을 아주 그 로비 자금을 쓴 만큼 많이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라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씨 같은 분은 이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일반 민간주택 개발, 공공주택 개발로 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 막 소송도 들어오고 막 그 굉장히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 그 고통받은 연장선상에서 그 이재명이 형을 공략해가지고 저 동생을 좀 구워 삶아가지고 민간 개발하는 쪽으로 뭐 어떻게 좀 설득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동생 보고 야야 이거 저 사람들이 민간이 하겠다고 추진하던 거 그냥 그대로 허기 좀 내버려줘라. 그래야 나도 그 사람들한테 뭐 봉투 하나 줄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이재명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형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그 점잖은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너 이러는데 내가 괜히 방해받는 것 같아. 알았다. 이러고 끝나야 물러나야 맞죠. 맞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언제부터 시장을 했는데 형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형수까지 나서가지고 싸가지 없는 새끼 네가 생전 시장이나 해쳐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격했다면 그 성남시장 하는 그 이재명이가 그 입에서 무슨 뭐 욕인들 안 나오겠어요. 뭐 걔 또 뭐 같은 새끼 나 같아도 그런 건 형이기 이전에 이미 그건 완전히 적이기 때문에 그건 그 형제하고 그 혈연 관계는 둘째치고 있지 일단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이라는 공인 입장에서 상대해야 되는 거야. 형제 입장에서 상대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혈연 관계가 이게 겹치니까 우라통이 터지니까 뭐 욕도 하고 다 했겠지. 나 같아도 그거 아주 그냥 뭐 같은 것들이라고 막 이제 욕해봐야 제 얼굴에다 침 뱉는 건데 했더니 그런 사단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내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추리하면 그렇다 이거야.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냐? 그 공공주택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주택으로 돌렸다고 하는 자체는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민간업자들이. 그러면 이재명이는 다시 공공주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시민한테 회입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가를 싸게 해가지고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힌트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재명이도 변호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같은 그 용감성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성남시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도 LH공사면 LH공사에서 개발하는 그 아파트에 모든 아파트에 믿을 수 있는 그 감리단을 선정해가지고 그 아파트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원가를 한번 뽑아봐라. 뽑아가지고 그 원가에서 일반적으로 건설 그 마진을 한 10% 올린다든지 20% 올린다든지 사회 공론에 맞춰서 그렇게 올리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로 나오면 그걸 딱 공개해버리는 거야. 전국에다. 민간인은 그건 못하지. 그렇지만 어디 공공주택 짓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평에 500만 원씩이다. 어떤 지역의 특정 땅값을 제한 이제 건축비만 가지고 그렇게 그 공표를 해버리면 민간업자도 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개발에서 이미 그 아파트의 그 원가를 공개해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주택 정책을 쓰면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주거예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장사꾼의 논리로 방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기준해서 그 아파트 평당 가격을 산출해가지고 그 감리단에 의해서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공시해버리면 아파트 값이 팍 내려갈 거 아니에요. 뭐 더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획기적인 그 정책이냐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거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내가 알아. 그 양반은. 왜 못하냐면 그 양반은 우선 대학을 나왔어요. 경희대학을 제대로 나왔어요. 물론 이재명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코스로 풀코스로 다 밟은 사람이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배짱이 없어. 못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이낙연 씨 같은 양반도 그 양반이 서울대 나오고 언론사에 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엘리트 코스로 이 양반이 거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엘리트로 이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큰일 못해요. 왜냐면 남한테 욕먹기 싫거든. 그러고 본래 자기는 그런 모험을 안 해. 왜냐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냐면 이재명 씨처럼 초등학교 나오고 나서 공부 코스도 못 밟고 자기 혼자 독학하면서 주경야독을 그러죠. 주경야독은 아니지만 이 양반 공장 다녔으니까 주 산업 야독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악착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고난을 이기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야. 이 기본의 사람들의 부가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을 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런 성남시의 그런 주택개발 경기도에 가서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했다는데, 이런 양반이 앞으로 대통령 돼가지고 이 아파트 무슨 분양가를 새로 짓는 분양가를 원가를 공개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되면서 국민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면 부정부패가 거의 곁들 수가 없어요. 그거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후보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하고 사실은 조국 장관하고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180석을 가진 여당이 위로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될 마당에 국민을 향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들이 국민을 향해서 죄송해. 그럼 당신들은 지금 여당의 몸만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인드는 어디냐면 야당하고 지금 같은 마인드잖아. 윤석열하고 괴를 같이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늬만 여당으로 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 부족으로서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그런 신사가 청와대에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자고 우리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촛불 들고 겨울 여름을 안 가리고 길거리 나가서 헤매게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투사적인 대통령을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왕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 코스를 공부한 사람이야. 거의 양양대군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자기 독학하다시피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면, 독학은 아니지만 양양대군을 가리키는 사람이 1등 교사를 했다고 그러면 세종대왕을 가리킨 사람은 2, 3등 교사밖에 안 돼. 셋째잖아. 그러니까 그런 충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성군으로 우리 역사에 남았듯이, 몽골의 누굽니까 징기스칸이 거지였잖아. 고아 거지였잖아. 이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오다가도 다른 종족들한테 빼앗기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유라시아를 지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세계 3분의 1 이상을 지배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학력이 전혀 없는 그 사람 글도 못 쓴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징기스칸이었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으로 누구를 또 될 수 있냐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라고 하는 건 전무하게 안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공부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하는 미국의 우편제도에 한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미국에서 힘세고 눈 속에 잘 뚫고 다니는 우편 배달을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요 하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편 배달에 이제 취직해서 하루 종일 배달해도 절대 배달 못해요. 나도 옛날에 내가 우편 배달을 해봐서 잘 알아요. 왜냐면 난 이틀에 한 번씩 배달하는데도 겨울에 눈 왔을 때는 절대 배달 다 못해. 한 3분의 1쯤은 남겨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또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다 반납 보관했다가 다음 3일에, 자, 이틀에 한 번 가니까 이틀 후에 이제 다시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링컨도 그 배다가 남은 신문을 가지고 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신문에서, 아, 이 변호사가 이 억울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변호사가 돼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도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 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 나오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간에 혈압에 쓰러져 가지고 이 한쪽 다리를 잘 못 쓰고 이 장애인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대공황에 와가지고 전 세계 국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대공황을 이겨내는 그 정책을 썼고, 그것은 지금 현재 2021년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뉴딜 정책이 시행했던 그 뉴딜 정책보다 더 훌륭한 정책은 나온 사실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일을 했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인류 대학 문제 잘 내워가지고 윤석열이 그냥 검찰에 합격하고 무슨 판사에 합격한 이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우뚝 서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그 어떤 학력 그런 거 들여다보고 찍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라를 구해가지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적인 경제력이 탑 10에 들어가고 선진국으로 도약해가지고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2021년 오늘 시점을 기준해서 우리가 새로운 국민으로 태어나서 2022년부터 우리를 통치할 대통령은 정말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사명감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촛불을 통해서 이런 그 부패한 정부들을 몰아내고 이런 정의로운 정부를 세운 그 민중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뭐 유일할 정도라고 하는 그 1등 국민이라면, 이 자부심을 가지고 2022년 탄생하는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심어주자고 하는 그 강한 제 요구를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